좀 의미심장하게 적어봤어요. 네, 독소. 네, 독소가 질병을 만든다. 공감하세요? 네. 세균, 바이러스가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만든다고요? 네, 노폐물이 여러분들에게 병을 만들어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내 몸에 다가오는 이런 양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일을 하다가, 먹다가, 듣다가, 마시다가 그런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질병의 정의를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병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질병의 정의는 먼저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의 원인을 찾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병을 찾겠어요? 그렇죠? 내가 걸린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생기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증을 갖고 있어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반드시 있겠죠. 염증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잘못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그대로 놔버리고 자꾸 그 결과만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치료해 봐야 원인은 다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병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계속 그러한 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독소 혹은 노폐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몸에 병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독소와 노폐물. 우리 이거는 그 교재에 질병과 그 원인에라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질병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체 안에 무엇이요?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에 인체의 가장 어떤 곳이요?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노폐물이 많이 이제 혈액을 통해 정착하게 되면 그곳의 이름을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니는 액체가 있죠. 혈액입니다. 이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그 노폐물이 정착하게 되면 그곳의 이름을 따서 병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면 위염, 위궤양, 위암. 그렇죠? 사실 그 노폐물의 공격이거든요. 피부에 생기면 피부암, 피부염, 아토피. 코에 생기면 비염. 입에 생기면 구강염. 눈에 생기면 눈염인가요? 방구염. 네. 네, 췌장에 생기면 췌장염, 췌장암, 이런 식으로 이름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가 보면 병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노폐물이 그곳에 정착해서 손상을 입히거나 문제를 만들게 되면 병의 이름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이 질병의 이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독소를, 노폐물을 빼주면 되겠죠. 이 빼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통증, 네. 그 다음에 명현 반응들, 호전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소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훨씬 더 많은 통증이 일어나요. 이것도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후식으로 단 케이크를 우유와 함께 먹는다면, 우유와 크림과 함께 먹는다면, 이것뿐 아닙니다. 스파게티, 돼지고기, 여러 가지 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위장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빨간 글씨, 위장 안에 발효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들이 잘 소화가 안 되고, 혹은 또 양분이 많거나, 혹은 또 어떤 그 질의 문제가 있으면 위장에서 이게 일어나요. 발효가. 그 위에서 이게 발효라는 말은 썩는다라는 말이에요. 부패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부패의 지점이 발효예요. 그래서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하기 전에 발효가 일어나면서 썩어가는 과정이 있죠. 네, 그 과정에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때 인체 어떤 곳이요? 인체의 약한 곳이 그것을 뭐한다?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약한 곳에 이게 나타내지는 게 바로 병이다라는 겁니다. 양리학을 공부해 보면, 병리학을 공부해 보면 뭐 복잡한 그 무슨 병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어때요? 단순하죠. 알고 보면 간단하죠. 병이라는 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쉽게 말하면 인체의 약한 곳에 어떠한 독소들이 정착하거나 거기에서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병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원인이 없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건강 생활을 잘했는데 병이 생겼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처음 질병의 무엇이요? 처음 질병의 원인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 질병의 무엇이요?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면 질병이 생긴다. 한번 여기 돌아보세요.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처음 질병의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너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짜장면 먹는 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짜장면 먹고 배탈 난 거, 예를 들면. 네. 짜장면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게 뭐라고요? 질병의 원인이죠. 아니면 삼겹살 먹고 막 체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우유를 먹고 막 얹혔어요. 그게 뭐라고요?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식사 후에 찬물을 마시고 또 소화가 안 됐어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런 수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별거 아니겠지. 뭐 옆에 뭐 이렇게 누구도 그렇게 생기는데 뭐 저 사람도 체했다는데 뭐 나도 별거 아니겠지 해서 그냥 무시하면 뭐가 생긴다? 질병이 생긴다. 그럼 정말 타당하죠. 맞죠? 그래서 병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 병이 생길 때 잘 몰라요. 암 환자나 어떤 그 질병이 생길 때 자기 몸에 병이 이렇게 생겨나갈 때 자기 병의 상태를 모르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까지 술, 담배, 고기 다 먹다가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래요. 저는 최악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가 최악의 그 환경과 최악의 뭐 어떠한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최악의 상황은 뭐였냐면 본인이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건강 이상 없이 이 헬스장도 운영하고 막 이렇게 건장하고 젊은 분이에요. 30대 이제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헬스도 하고 몸도 이렇게 좋고요. 정말 근육도 이렇게 많고 코치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 그 전전날까지 계속해서 저녁마다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병원에서 갔더니 간암 말기 몇 개월 못 산다. 라는 이 청천벽력의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몇 개월은 고사하고 이분이 한 달 좀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멀쩡한데 친구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간암이 너무 빠르게 자라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왔는데 3일인가 4일 만에 퇴소했어요. 올 때 그래도 걸어서 왔는데 갈수록 너무 이게 다운되니까 몰라요. 아무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분명히 무슨 이상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안 느끼고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속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고, 그렇죠. 피로하면 뭐 먹죠 또? 피로하면 회복제 먹었을 것이고 네, 바카스 같은 거 먹었을 테고 뭔가 좀 녹고 나면 그냥 이제 목욕탕 가서 좀 했을 것이고, 뭐가 원인이지? 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저랑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나이, 자기가 하는 직업, 자기가 갖고 있는 근육이 막 이랬으니까요. 막 한 70, 80kg, 70 몇 킬로 나가는데, 80kg 가까이 나가는데요. 막 정말 헬스를 해가지고 본인 헬스장을 하니까 그렇게,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건강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한 것들이 무섭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분명히 몸은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 늦게 술을 마셨을 때 위장이 아마 말을 했겠죠.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나 죽겠다. 막 했겠죠. 간도 그러고. 얼마나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시를 해버렸겠죠. 뭐, 이렇게 백태가 끼면 아침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마시면 되고,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두통이, 술 마셔 두통이 나면 나가서 판피린인가 뭔가 뭐 약국에서 먹으면 되고, 좀 뭔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으면 되고,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병은 나이가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어리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식사 문화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만에도 병이 팍 생길 수 있어요. 몇 년 만에. 분명히 작년에는 한 사람은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종합검진에서 아무 그 병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간 검사를 하던. 그런데 다음 해에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4개월인가 6개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한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몸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종류를 보면 국제질병분류 코드에서 12,420개 내지 421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많죠. 여기 앞에 3개를 다 빼버리고 20개만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20개도 거의 찾기 힘듭니다. 간혹 좀 생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양리학 관심이 있거나 병리학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21~22개는 외우실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암, 당뇨, 고혈압 뭐 하다 보면 또 뭐를 넣지? 없습니다. 근데 국제질병 코드는 12,400개가 넘게 있어요. 엄청나죠. 사람에게 찾아온 질병. 그 다음에 이 질병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 감염성 질환은 호흡기나 외부로부터 감염돼서 그 바이러스 세균들이 감염이 돼서 독소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질병들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침입해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 이런 세균들은 사람의 몸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몸속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썩게 됩니다. 썩게 되고 흙으로 부패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바에 빨리 죽으라고, 빨리 썩으라고 이게 만들어 놓으신 게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태초의 킬러들입니다. 태초의 킬러. 얘네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들어와서 몸을 공격해요. 즉, 얘네는 어떤 그 사령을 받냐면 쓸모없는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그 생명체에 들어가서 빠르게 분해를 시켜라. 이런 아마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썩지 않거나 분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막 그냥 온 동네가 다 시체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산속에 우리 노루가 한 마리 죽었는데 얘 썩어서 분해되지 않으면 산에 갈 때마다 여기서 냄새 저기서 냄새 막 산이 오염덩어리일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분해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고기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비감염성 질환인데 이 병원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습관 병들이에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무식하게 이런 말을 해요. 암도 감염되냐고요. 요즘에 암 감염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암이 감염되냐고 1년에 한두 번 한두 명은 그렇게 와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암 감염될 텐데 어떻게 하죠? 암 감염 안 돼요. 아토피도 감염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당뇨도 감염 안 돼요. 고혈압도 감염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염성 질환들이 따로 있고 비감염성이 있는데 이 감염성 질환들은 보통 이제 그 바이러스 세균을 통해서 크게 더 많이 증식하는 질환들인데요. 이것은 호흡기 질환들 특히 혹은 또 호흡기 질환에서도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폐결핵이라든지 어떤 간염성 중에 하나 간염
종류 중에 하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특히 폐결핵도 감염될까요? 네,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염성 질환이든 비감염성 질환이든 두 개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폐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누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여기에 그 감염성 그 바이러스를 엄청 많이 뿌려놓고 가요. 그러면 다 감기가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겠죠? 뭐가 적은 사람? 뭐가 적은 사람? 면역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요. 노폐물이 적은 사람. 네. 노폐물이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 옆에서 콜록콜록 하고 있을 때 나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증요법과 자연치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크게 말씀드릴게요. 대증요법은 그냥 사람이 그 아프면 다 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어제도 봤지만 증상치료, 즉 결과를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죠? 어떤 의사가 당신 병 걸렸으니까 식생활 뉴스타트 잘 하시고, 뭐 이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못 파니까? 약을 팔 이유가 없죠. 식사를 바꾸는데.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고기 먹지 말고, 오징어 먹지 말고,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몇 가지 말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현미채식을 해라, 이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현미채식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항암 치료는 열심히 해주는데 왜 현미채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신부전증 환자에게도 고기는, 흰밥과 고기는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요. 왜 채소와 과일은 먹지 말라는지 모르겠어요. 현미 먹으면 칼륨 수치 올라간다. 포타슘 수치 올라간다. 근데 자연치유는 인체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원인을 바꾸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치유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식사 습관을 바꾸게 될 경우에 많은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치유입니다. 분간하시겠죠? 그러면 대체요법은 뭘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가운데겠죠? 맞나요? 대체요법? 대체요법은 병원 치료는 하기 싫고 자연치유는 못 믿겠고, 그래서 하는 게 대체요법이겠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뜸을 떠야 되고 관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치유에서도 대체요법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갖다 쓸 수는 있는데, 대체요법의 중심은 뭐냐면 이거 해야 낫는다, 이것만 해야 한다, 오로지.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녹즙만 해야 낫는다 그러죠. 녹즙을 하는 사람들. 그럼 녹즙을 막 시도 때도 없이 짜먹게 만듭니다. 기계를 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항, 하루에 규칙적으로 구항을 해야 된다, 뜸을 떠야 된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된다, 이런 대체요법들이 있어요. 물론 이 대체요법이 자연치유가 되게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 몸이 아프면 마사지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마사지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 습관에 변한 게 낫게 하는 것이지, 그 몸에 어떠한 마사지 아니면 녹즙 이런 게 그 자체가 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치우쳐가지고 하나의 요법에 그냥 중심이 돼서 그거 하면 낫는다, 그거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막 마치 무슨 몸이 안 나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각 그 대체요법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죽염을 파는 사람들은 죽염을 먹어야만 낫는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민들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민들레만 먹어야 낫는다가 문제죠. 그렇죠? 녹즙 먹는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녹즙을 마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녹즙만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녹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면역이 중요합니다. 이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노폐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면역체계의 활동인데요. 이렇게 쉽게 제가 표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식물, 나무, 벌, 인간, 이 네 가지를 얘네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자, 식물은 보세요. 식물은 자기 자체적으로 뭐를 갖고 있을까요? 외부에 그런 병충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물질을 매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항산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산화를 제거해주고 염증을 덜어주고 이렇게 다운시켜주고 그 다음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증 반응성 질환들, 그 다음 또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체계가 무너질 때 이렇게 그 자체가 합성이 돼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식물의 파이토케미컬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면역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꽃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풀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다 있어요. 나무는 우리가 보통 아침 시간에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체조를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7시에 뭐 하죠? 스트레칭 하시죠? 네, 머리도 좀 때리고 그 다음 팔도 이렇게 여러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 스트레칭을 할 때 이렇게 주위에 있는 거 뭐 꼭 소나무밭 안에 딱 안 들어가도 여기 충분히 다 나오니까 잔디밭에 해도요. 이 나무들이 다 내주는 피톤치드가 있어요. 이 피톤치드가 아침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공기들은 생명을 살리는 공기예요. 오전에 공기 정말 좋습니다. 이 나무도 역시 자기 스스로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외부의 병충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이 있어요. 이 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프로폴리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드셔봤죠? 네, 들어본 게 아니고 드셔봤죠? 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외부의 병균의 침입을 막는, 그래서 벌통 안에 무균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프로폴리스예요. 우리 지금 벌이 다 강원도 가 있고요. 70통이 2통이 여기 있어요. 왜냐면 혹시 누군가 나 벌침 좀 맞고 싶어 하면 셀프로 잡아서 맞으시라고 2통을 놓고 왔어요. 근데 혹시 시간 되시면 벌통 뚜껑을 열고요. 아마 속에 개포를 쭉 들어보세요. 한두 방 쏘일지 모르지만 그 열면은 그 프로폴리스가 지금 현재 벌 소비와 벌 위에 막 찐득찐득하게 묻어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아주 많이 묻히고 있더라고요. 이 철에 가장 많이 묻혀요. 습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지금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그때 뚜껑을 이렇게 열고 속에 개포를 딱 떠들어 보면은 막 찐득찐득한 게 올라요. 천천히 하면 안 쏘여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야, 정말 얘네들 대단한 생물체구나. 이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 식물이나 어린 그 풀들, 나무 진액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다 싸버려요. 벽에 싸고 그 위에 싸고. 그래서 그거를 맨손으로 보면요, 저 벌 쏘일까봐 장갑 끼는 게 아니고요, 그 찐덕거린 것 때문에 장갑 껴요. 그거 묻으면, 옷에 묻으면 옷이 안 지워져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안 지워져요, 찐이. 아예 옷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프로폴리스를 이제 집에서 직접 담궈 보면은 물에 타 먹으면 그 병에 다 묻잖아요. 네. 이 벌들이 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부적병이라든지 아니면 석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노제마 이런 수많은 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세포벽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과는 달라요. 외부에서 뭔가를 섭취를 해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양소라든지 면역 체계도.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만 인체에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면역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채소 안 먹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병에 걸립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채소도 드셔야 되고 과일도 드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까지 안 먹었던 프로폴리스 좀 드시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컬인 그런 피톤치드에 있는 나무의 그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근데 여기 가면요, 1+예요. 피톤치드 더하기 음이온이 있어요. 그렇죠. 산에 가시면 피톤치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에 전기를 만들어주는 음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이 아니고 음이온이 있어요. 그 음이온이, 이 마이너스 전기가 여러분들의 몸에 자극을 줘서 신경 전달 물질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부적인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요? 그것이 바로 외부의 독소들이든 노폐물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나쁜 공기든 다 전체 다. 그럼 여자의 몸에는 남자의 정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들어온 정자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백혈구가 많이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적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이 바로 면역 체계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인데 내 몸이 여기에 백혈구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면역체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굉장히 빠르게 죽어요. 면역 활동이 제로가 되면 사람은 며칠 만에 죽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항암 치료 많이 하면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면역 체계의 활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무균실. 무균 상태로 몸을 관리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암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든 자기 몸의 백혈구 상태가 떨어지면 수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백혈병만 백혈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소가 들어올 때 인체 자체가 뭐 하고요? 감지하고 이게 선택합니다. 얘는 독소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물질과 이물질 두 개, 하나는 합성할 수 있고 하나는 합성이 안 되는 물질.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러한 면역 체계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 5가지 독소 배출을 한 장기가 있어요. 저 왼쪽에 보면 어떤 장기죠, 얘가? 간이죠? 예, 여러분 간 혹시 없는 분 있으세요? 예, 간? 집에 놔두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클 거예요. 네. 간 혹시 뭐 아버지 떼어주셨어도 아니면 아들에게 떼어주었다 해도 간이 또 자라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심장도 주먹만 하죠. 신장도 작죠. 폐는 좀 그거보다 크지만. 근데 간은요, 1.4kg이나 나가고 내부 기관에서 가장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복잡해요. 정말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1000가지 이상의 효소를 생산하고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해요. 간이 하는 일 너무 많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해독하고 독성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매일 해독작용을 합니다. 매일요. 알코올을 드셔도 해독작용을 하고 약을 먹어도 해독작용, 한약을 먹어도 해독작용하고 민들레 독이 있어도 해독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독을 해독하는 곳이 결국은 어디예요? 간이에요. 근데 간이 매일같이 이렇게 해독을 하는데 하루만 간이 나 좀 쉴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 오늘은 좀 지쳐서 안 되겠다 쉬면 몸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이제 간이 일을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간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을 가장 괴롭히는 단백질 문제예요. 단백질. 여러분들이 알코올 먹거나 약을 먹거나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요 지쳐버려요. 그 다음에 과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 저녁까지 막 노곤하죠. 농사 짓고 막 시골 생활에서 일을 하면 노곤한데 그것은 저녁에 자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열심히 공 차고 막 놀고 막 하면은 막 피곤해서 쭉 뻗습니다. 그렇죠? 뻗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물질들. 단백질, 과다, 지방질, 과다. 그래서 정상 체중 이상인 사람의 대부분이 무엇을 갖고 있다? 간에 지방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병명으로 치면 간에 지방을 갖고 있다는 말을 지방간이다. 거꾸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방간. 그래서 이 단백질 지방질을 많이 분해하기 위해서는 쓸개즙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 나오는 쓸개즙의 양은 있고 제한되어 있고 단백질 양은 많으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막 짜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쓸개는 간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간 밑에 이 쓸개라고 하는 기관에 간에서 만들어낸 쓸개즙을 담즙을 거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하는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담관을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줘야 돼요. 제가 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간에 대한 생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제가 나중에 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리학에 관련된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뭐 위장, 간, 대장. 그래서 일반 생략식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연치유와 이렇게 접합을 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꼭 사서 보세요. 네.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쓰고 있으니까 네, 한번 나중에 그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생리학에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을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에 간이 여기 붙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이 혹시 아시죠? 네, 혹시 아시죠? 안 되면 그냥 손을 크게 펴서 이렇게 하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위, 간, 치비장태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간은 오른쪽에 들어있고요. 간이 부으면 올라옵니다. 위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그 옆에 게 있겠죠? 네, 폐는요? 그 위쪽에 좀 있겠죠? 장은요? 그 아랫게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배에 다 장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배를 열고 뭐를 해주면 좋다? 어제 그랬죠? 일광욕을 해주면 좋은데, 이 비계층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살이 쪄서 그 살에 라고 해요. 기름, 지방들이 많은 게 있어요. 그 비계층이 많은 분들은, 등을 일광욕 해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쪽에 그 찜질을 해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등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등의 혈은 모든 오장, 육부의 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혈, 위혈, 신장, 대장혈까지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 쪽을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것도 좋고요. 등을 좀 이렇게 일광욕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간 관리를 위해서 이 파이토케미컬 식품들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특히 우리 식물 중에서는 민들레, 엉겅퀴, 새비름 이런 것들 있죠. 사실 다 간을 회독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하셔야죠. 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간이 만드는 쓸개즙의 양이 한계가 있고 네, 그런 농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1kg당 아주 쉽게요. 정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한 거예요. 체중 1kg당 1g 정도 미만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그러니까 사실 단백질은 절대로 내가 이만큼 먹어야 되겠다 정하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현미밥 드시면 되고 지금 드시는 한 공기의 현미밥 하루 3끼 드시고 나머지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견과 드시고 올리브유 드시고 뭐 콩국 가끔 이렇게 드시면은 뭐 충분해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일부가 먹어지면 나머지는 몸 자체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합성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적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도 크게 사용하려면 효소 섭취가 되면 돼요. 왜냐하면 효소는 아주 그 적은 양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순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수명이 줄어들고 단백질 적게 섭취하고 효소가 들어오게 되면 효소가 제2의 단백질이거든요. 효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식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에. 풀들에 들어있고 과일에 들어있고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하루에 한 끼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드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정도. 당근이 됐든 무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아니면 샐러드가 됐든 상추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이상을 꼭 드셔주세요. 매일. 자, 그 다음에 폐가 있습니다. 이 폐는 450g 정도가 되는 간보다는 작은 기관인데 이 오른쪽 폐엽이 3개가 있고요. 왼쪽 폐엽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폐포의 넓이는 우리 몸에 비해서 75배. 엄청 큰가요? 폐는 이만한데 폐표를 펼쳐놓으면 테니스 코트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 건물만 거의 그렇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큰 이 기낭을 통해서 그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 호흡작용을 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나쁜 공기는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것을 탄산가스 교차라고도 하나요? 네, 산소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교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공기 중에 몇 프로의 산소? 우리 다현 씨? 공기 중에 몇 프로의 산소? 산소가 몇 프로 있어요? 우리 옆에. 그럼 그 옆에 분. 잘못 짚었네요. 몇 프로의 산소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25%면 아니죠. 21%예요. 21% 외우세요.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산소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줄까요? 산소가 우리 몸에 순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세포를 살릴 수 있어요.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소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적혈구에 결합이 됩니다. 이 결합이 되게 하는 물질이 하나 있다 그랬죠? 5글자. 뭐라고 하셨어요? 피톤치드 4글자예요. 결합이 되게 하는 물질이 5글자 있다 그랬죠? 헤모글로빈. 네.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서 이제 피가 색깔이 어떻게 된다? 빨간색이 된다. 그래서 적혈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적혈구.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적혈구의 그 건강을 위해서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보다 더 빠르게 몸에 결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산화탄소예요. 이게 바로 언제 마실 수 있냐면 연탄가스. 중독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오기 전에 얘가 먼저 들어오니까 호흡곤란. 여기 망가지면서 사람이 중독돼 죽습니다. 자, 인체 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폐라는 기능이에요. 이 폐는 피가 우리 몸을 순환하기 이전에 먼저 심장과 폐가 결합을 합니다. 심장이 폐에게 그래요. 너 준비됐어? 하면은 피를 보내주죠. 그러면 심장이 폐에 보내주면 폐에서 공기를 통해 산소를 통해서 피를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전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순환, 체순환 두 가지. 폐순환은 폐에 갔다 오는 거, 체순환은 몸에 갔다 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폐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산소는 폐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오면 이때 들어온 산소는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한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죠. 그럼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산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피가 왜 이렇게 더럽지? 산속에 가시면 돼요. 그럼 피가 깨끗해집니다. 호흡을 하시면 돼요. 복식호흡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피가 선명한 색깔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산소를 통해서 결합된 헤모글로빈 결합된 그 산소가 피의 색깔을 좌우합니다. 산소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산소가 무엇을 결정한다? 피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죠? 얘는 뭐죠? 강낭콩인가요? 네, 신장 콩팥 같은 단어입니다. 무게는 140g 정도 해요. 140g. 이 신장은요, 정말 얘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에 보면 휜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휜터라고도 하는데 이 네프론이라는 여과작용을 하는 구성 단위가 100만 개. 100만 개요. 안 놀라세요? 네, 100만 개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고기 먹는 거예요. 믿고. 이 정도 먹어도 100만 개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 그래도 100년은 하겠지? 아니에요. 100만 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기 많이 먹고, 이제 나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수명이요. 짧아집니다.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병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이 몸의 장기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나에게, 우리 성경 보시면 너의 수명은 120세라고 하셨는데 그 수명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세포와 조직을 말씀한 수명이에요. 그래서 그 수명이 일주일 만에 바뀌는 수명, 3일 만에 바뀌는 수명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 횟수. 그렇죠? 어떤 것들은 횟수, 어떤 것들은 3번, 4번, 25년 동안 바뀌는 게 골세포예요. 그럼 얘는 하나님이 많아봐야 몇 번 주셨을까? 한 6번? 몇 살 살아요? 25년. 6번까지 좀 그렇다. 그죠? 네. 거의 다 4번 내지 5번 120살 살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신장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수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젊었을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그 증거가 뭐냐면 뭐가 걸린다? 병에 걸린다.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수면 단축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00세 시대인데.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무슨 엉뚱한 말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세대가 갈수록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요. 30년, 25년, 30년,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채식을 했던 사람들이 위생과 현대의학과 접목돼서 살 때 100세 시대를 가는 거지, 지금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우유 먹기 시작해가지고 고기 먹고 사는 아이들이 100세를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우리 저 두 분이 100세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못 보실까요? 네, 그럼 몇 년 사셔야 돼요? 네. 100세 시대가 옛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을 잘 다진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렸을 때 뭐 매일 고기 드셨어요? 아니시죠? 1년에 몇 번 정도 드셨을까요? 그때는 가난해갖고 뭐 정말 고기를 먹을 수 없었죠. 네, 이렇게 어렸을 때 가난한 분들이 100세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연세가 75. 네, 건강하시죠? 25년 살고 남으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저는 100세까지 못 살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자연치료를 해서 99세는 살지 않을까. 네. 아무튼 100세를 살려면 어렸을 때부터 체질을 잘 만들어 나가고 기초를 잘 닦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왜 수명이 줄었냐? 적었었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 자체가 어렸을 때 영유아 사망기가 많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 부족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도 현대의학의 어떤 접목을 받지 못해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과식도 많이 했고요. 옛날 밥그릇 보셨어요, 혹시요? 보셨죠? 제가 어디에 하나 창고가 어디에나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만하더라고요. 밥그릇이. 지금 한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에요. 거기에다가 밥이 위로 올라온 게 더 많았대요. 그렇죠? 위로 올라온 거. 그렇게 먹으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오래 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네프론의 그 기능도 반드시 수명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프론의 세뇨관 길이가요 110km에 달한대요. 엄청나죠? 네프론의 세뇨기간이 110km가 돼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이렇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 다음에 매 시간 몸속의 피를 거르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방광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죠. 신장이라는 기능이 혈액을 뭐 하는 곳이라고요? 혈액을, 심장은 순환시키는 곳이라면, 폐는 산소를 갖다 주는 곳이라면, 신장은 거기에 노폐물들을 거르는 곳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야 혈액이 걸러져요. 만약에 여러분 몸에 이게 없다, 오늘 당장 신장이 없다, 그러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몸에 문제가 생겨요. 신장이 제 기능 하지 못하잖아요. 하루 이틀만 돼도 몸이 막 이렇게 붓기도 하고 음식 소화도 안 되고 호흡 곤란이 오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병원에 뭐를 한다고요? 투석을 하라고 하죠. 신장이 있지만, 신장이 멀쩡하게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사니까 막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신장의 그 수치가, 신장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몸이 안 좋아졌다는 수치예요. 올라가면 내 몸 스스로 그것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투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급속도로 완전히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막 붓고 호흡도 곤란이 오고 그런 어지럼증이 오고.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일주일에 3번, 그것도 몇 시간씩 투석하러 가는 분들이 있고 자가 투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가 투석은 그 무슨 약물을 가지고 하는데요. 1톤 갖다 놓으면 한두 달밖에 못해요. 물 엄청 많이 매일 그거 갈아줘요. 한 분이 여기 오고 싶은데 자가 투석을 해서 못 왔어요. 그만한 물을 어떻게 갖고 오냐. 2주만 한 계산해 보니까 거의 용다차로 와야 되는 그 양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뭐 하자? 관리하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장 관리의 가장 첫걸음, 뭐를 마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이 있어요. 네, 이 대장은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장이야 그냥
변이 스테이하는 곳이지. 그렇죠. 그냥 똥이 있는 곳이지. 라고만 생각했겠죠. 근데 대장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겉에 번지름하고 멋있어도요, 뿌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망가지면 죽어요. 그렇죠. 나무 잎사귀의 상태를 보면서 아, 얘 뿌리는 건강하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장은요, 우리 온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장 속에서 분명히 뭔가 어떤 물질이 여기서 썩고 있다. 아니면 여기서 가스가 생긴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장내 가스가 막 이렇게 생기거나 압력계가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간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피부가 있어요. 이 피부는 200만 개나 되는 땀, 많죠? 몇 개라고요? 200만 개가 돼요, 땀샘이. 200만 개나 되는 땀샘을 통해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봤어요? 지금 5가지 봤죠? 우리 몸에 노폐물이 들어오면 노폐물을 해독할 수 있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간, 폐, 신장, 또요. 대장, 피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피부는요, 우리 몸이, 간도 지치고, 장도 지치고, 신장도 지쳤을 때, 그리고 폐도 지쳤을 때, 피부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럼 피부가 이제, 피부 가장자리는 뭐가 쌓이는 곳이냐면 독소가 쌓이는 곳이에요. 우리 생선을 보면 생선의 피부층에 무엇을 저장하냐면 플라스틱 같은 거. 요즘 문제죠. 바닷가 오염, 플라스틱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생선의 조직 지방층에다가 막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 잡아서 딱 보면 분명히 물은 1급수인데 생선의 오염도는 그거보다 10배, 50배까지 올랐어요. 1급수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다 안전하다고요? 아니에요. 고기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다에도 청소부를 만드셨고 강에도 청소부를 만드셨고 공기 중에도 청소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 대지에도 청소부를 만들었어요. 돼지. 그렇죠? 네, 돼지는 오물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죠.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가증하다, 만지지도 마라 사체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땀샘 하나하나의 둘레를 이어놓으면 12m, 네, 12m 땀샘을 여러분 이렇게 작아보도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쫙 모아놓으면 12m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0km, 12m짜리가 10km. 커요, 작아요? 엄청나죠? 네, 여기 대천 시내까지 갈 수 있어요. 땀샘 타고. 그러면은 한 방울씩만 땀샘을 통해서 땀이 나와도 우리 몸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땀을 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땀이 배출되면서 어떤 이 피부의 구조가 이 속에 있는 땀이 배출되면서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같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마사지도 한 번씩 해주세요. 셀프 마사지. 네, 마사지도 좋습니다. 자, 약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생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하루 종일 물걸레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물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무리 물을 짜내도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떨어지죠. 즉 원인은 놔두고 뭐만 치료하고 있다? 결과만 치료하고 있다. 네. 대신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한 물이 새어 흐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약물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약을 먹는다는 거. 네, 약물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약물이 뭐라고요? 내가 감기약을 먹든 아니면 진통제를 먹든 해열제를 먹든 항암치를 하든 항생제를 먹든 어떤 약물이든지 간에 약물은 유해한 독소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게 되면 인체 자체가 그 작은 게 싸울 수 없는
힘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약화시켜버려요. 약물 작은 게 하나 들어오면 내 몸이 싸울 수 없도록 만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약물을 먹었을 때 그 먹는 순간 위장에서 인식이 되면 간에서부터 이제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물을 먹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은 계속 치명적으로 손상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저 간이 엄청 안 좋은데요. 무좀약 좀 발라도 돼요? 뭐라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간이 엄청 안 좋은데 저 약을 좀 많이 줘주세요. 그러면은 그 약을 막 쉽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좀 병원에 가라고 하겠죠. 인체는 약물에 의존하여 약물성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미국은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 약물 중독 걸린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약물 중독에.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스피린도 안 좋냐고요? 네, 안 좋죠, 당연히. 아스피린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필요 없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혈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물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데 아무리 세균이 많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없으면 세균이 뭐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번식할 수 없습니다. 즉, 두 개의 쓰레기통이 있고 하나는 세균이 많고 하나는 세균이 적어요. 근데 노폐물의 차이에 따라서 노폐물이 많은 곳, 쓰레기가 많은 곳에 세균은 조금만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혈액학에서 발견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적혈구 속에도 세균이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말고 내부 자체에도 세균이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무균실에다가 적혈구를 세균이 하나도 감염되지 않은 그 혈액을 딱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거기에 뭐가 생겼다고요? 세균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약을 먹는다는 건 이겁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 갖다 버리기 싫죠. 귀찮죠.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썰파제라는 약물을 치는 거예요. 그건 당분간 날파리는 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인이 되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썼고 약을 치면 괜찮고 썼고 치면 괜찮고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지나면 나중에 그 약이 안 듣겠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질병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 스스로 싸우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런 화이트이 인체 자체가 효과적인 수보자이며 저 혼자 내버려 두면 얼마나 훌륭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모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인체 자체가 내 몸 스스로, 그러니까 내 몸이 효과적인 뭐며 수보자이며 저 혼자 내버려 두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약 먹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혼자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몸은. 근데 자꾸 몸 조금만 아프면 약지어 먹고 혼자 내버려 두면 훌륭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증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인체는 여간에서 생존의 투쟁을 중단하지 않는다. 통증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약물을 사용하는 이러한 병자들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네,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려면 뭐부터 끊어야 된다? 약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회복되려면. 체력이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신속하고도 안정한 치료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밑에 인체 자체가 원기를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써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약물은 결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골든벨에 나오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여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외형과 위치. 잘 생각해 놓으세요. 네, 외형과 위치. 자, 약물의 작용은 다만 질병의 무엇과 무엇을요? 외형과 위치를 변화시킬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약물을 먹었을 때 그 약물의 작용이 질병의 외형과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간에 이 노폐물이 그 질병이 있었는데 간에서 어디로 갖다 놓는 거죠? 위로, 위에서 신장으로. 약물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외형을 바꿔버려요. 근데 그 외형을 좋게 바꾸냐? 아니에요. 더 나쁘게 바꿔요. 위염이 있었는데 위궤양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위염이 없어져서 너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위궤양이 생겼어요. 약물이 체내에 침투하였을 때에, 자 보세요. 우리가 약물이 입을 통해 들어오거나 피부를 통해서 바를 때에, 아니면 주사를 통해 혈관을 찔렀을 때 잠시 동안 어떤 유익된 효과를 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 질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다. 약물 자체가 인체 내에 어떤 다른 형태를 나타나게 만든다. 체내 조직에서 약물을 몰아내려는 인체의 노력 가운데 때때로 환자에게 격려란 무엇이요? 그래서 약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통증이 더 많이 생긴다. 이해하시겠죠? 약을 쓴 사람들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몸이 막 이 약독을 내보내는, 우리 몸은요, 두 가지와 싸웁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고요.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약물이에요. 이 두 가지와 같이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었을 것이고, 약을 먹는 그 순간에도 몸이 계속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약을 먹게 만든 본래의 질병이 사람들이 보시나, 실제 있어서 그 질병은 피부병, 궤양, 통증이 심한 관절염, 어떤 때는 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새로운 형태로 재현될 뿐이다. 새로운 형태의 병으로요. 피부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다 보면 암 환자인데 몸이 가려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암 환자인데 몸이 막 가려워서 한 3주를 긁는 분도 있었어요. 3주를. 독이 빠져나오느라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도 아픈 분도 있어요.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냥 몸이 독소가 빠져나오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다 더 위험하고 새로운 형태. 그 다음에 간, 심장 및 뇌 부분이 종종 약물의 해를 받게 되면 때때로 이러한 기관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이러한 불행한 요소들이 체내에 살아있게 되면 평생토록 병든 누가 되고 환자가 되고 비참한 생애를 맞이 못해 살게 된다. 여러분 좀 이게 공감이 되세요 혹시? 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죠? 항암 치료 안 하시기 잘하셨죠 우리? 네. 병원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 그건 왜 받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약물은 인체의 저주거리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죠? 맞나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가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항생제 다 먹이죠? 행해지고 있는 약물 치료는 하나의 무엇이다? 이거 외워버리세요 그냥. 저주거리다. 약물에서 멀리하도록 교육하라. 우리 의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교육자라 그랬죠? 네, 의사가 약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의사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약사님이세요. 정말 훌륭한 약사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약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숟가루만 먹어도 나을 것 같은데 숟가루 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쫓겨났어요. 네, 잘렸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어떤 약사들은 정직해서 이거 약으로 분명히 안 났는데 당신 약 먹지 말고 숟가루 사 먹어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답하러 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약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약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건강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한다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영양제를 파는 분들도 있고 별분 다 있지만 어쨌든 네, 약물은 하나의 저주거리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응급상황이라든지 어떤 피치 못할 때 먹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를 말씀드리면 무조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놔둘게요. 네, 어쨌든 있을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약을 사용해야 된다. 약이 치료가 된다. 이런 개념 없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약물은 인체의 저주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물의 문제, 중독성 있죠? 계속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신에는 방부제, 독성물질, 항생물질, 금속물질도 있고요. 진통제, 항우울제, 편도통약은 뇌의 조절 체계 균형을 깨트려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정신도 몽롱해지고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보세요. 몇 가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공격형 암 치료법에 이제 암을 줄이기 목적으로 해서 키모테라피를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암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누구만 산다고 그랬어요? 항암 치료하면 독한 세포만 살아요. 강한 것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약한 것들은 어차피 죽습니다. 쉽게. 강한 것만 살아남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빠르게 독이 퍼질 수 있어요. 암이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살아남으면서 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걸렸던 암이나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는 많은 비용과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건강의 상실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아시죠? 일본의 암 전문의 271명 중 270명이 항암 치료를 거부했던 이야기. 취재를 하니까 대부분이 항암 치료 안 하겠다. 시판되고 있는 항암제는 450가지이고요. 항암 치료는 정상적인 세포를 약화시킨다는 말은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 항암 치료에 대한 약물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유전자 세포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이 기본으로 다 써 있습니다. 앞으로 항생제도 문제예요. 항생제 내성 사망자가 2050년이면 1000만 명이 육박한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이미 말을 하면서 WHO에서는 항생제를 줄이자, UN에서도 그렇고 항생제 줄이기 캠페인이 있는데 줄이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줄이자라고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6천 명이 약물의 부작용 사망하고요. 의료사고의 연 평균 사망자는 78만 3천 명이래요. 의료사고. 그 다음에 이 항생제가 중요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생물 세균을 같이 죽여버려요. 그냥 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장에 문제가 오고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세균이 죽는 날 사람도 죽어요. 네,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슈퍼박테리아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항생제는 이미 세균이 나와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항생제가 먼저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쓰레기다 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어요.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감기에 네덜란드는 14%, 호주는 32%, 대만은 35%, 한국은 45%의 항생제를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대만보다 더 사용하고 네덜란드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천연 항생제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토양, 식물, 공기, 햇빛 여기 다 들어있어요. 토양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모든 항생제들이 다 들어있고요. 햇빛, 공기, 식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통증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체 자체가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간지럽고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내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름이나 염증은 백혈구의 시차라는 것은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 몸에 고름이 생겼다. 막 이렇게 하얗게. 그건 뭐냐면 백혈구가 싸우고 죽은 시체예요. 이제 그것이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우리가 밖에 무릎이 접질르거나 아니면 손이 어디 쪘어요. 찌면 여기 어때요? 아프죠? 심하게 찌면. 한번 때려보실래요? 세게요? 손등을? 세게? 엄청 아프죠? 그러면 세게 펑 때리면 여기가 어떻게 피멍이 들기도 하고 붓죠? 부면은 거기에 무엇이 모일까요? 혈액이 모여요. 우리 몸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혈액이 모이면 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면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이 분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작았다가. 그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뭐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응급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교통사고가 나면 응급차가 가면 양쪽에 뭐가 이렇게 비켜주죠? 자동차 쫙 비켜가죠? 그게 바로 혈관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혈소판이 상처가 생기고 혈소판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프고 이런 거 나쁜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면역 활동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었다? 혈관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아프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통증 자연 치유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약물을 먹으면 그러한 신경 조직을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해결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데 덥다고 해서 물을 끄면은 쓰레기가 다 탈까요? 안 타겠죠. 쓰레기를 다 태워야 되겠죠. 물을 끼얹어서 쓰레기를 꺼놓으면 그 쓰레기는 계속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 독소의 유익 경로 이제 한 서너 컷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6군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병을 만들었던 원인들이에요. 자, 입을 통해서 음식, 나쁜 공기,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를 쉬어줘야 이 코털이라든지 폐 그 공기가 걸러지는데 입으로 쉬다 보니까 호흡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독소를 이루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미세먼지, 매연, 뭐 아니면 이 밀폐된 공기들. 세 번째는 피부예요. 여러분의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비누, 크림,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거의 화학성이라든지 계면활성제라든지 아니면 농약, 뭐 이런 성분들이, 방부제 이런 성분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손상시키고 또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 너무 쪼이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손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뇌, 스트레스, 그리고 전자파 이런 것들이 우리 두뇌에 독소를 유입시키고 시력, 컴퓨터, 과잉 독소, 스마트폰, TV 그리고 독서도. 네, 몸은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에너지가 딸리는데 계속 독서를 해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치유는 많은 독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체력이 괜찮을 땐 상관없지만 몸이 아플 때는 독서를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귀, 자동차 소음, 남들이 하는 욕설 뭐 이런 것들, 좋지 않은 음악, 막 이렇게 비트가 강한 그 락 음악이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에이지 음악들 이런 거 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20세기 이전에 없던 것들이 수백 가지나 생겼대요. 독소들이. 농약, 수은, 트랜스지반산, 식품에 함유되어 있고요. 벤젠, 장사, 매연, 트리할로메탄, 염소, 우리가 먹는 그 수돗물 있죠. 그 다음에 푸탈레이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재질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독소 해결책 마지막으로 6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졌을 때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 혹은 또 비타민, 효소들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양이온 안 돼요. 음이온 공기를 마셔야 돼요. 도시의 공기들이 대부분 양이온 공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아가면서 나은 분들 거의 희박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내 몸이 나을 수 있다? 절대 노예요. 안 낫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암 환자, 도시에 살면서 당뇨, 도시에 살면서 혈압 잘 낫지 않습니다. 시골 가셔야 돼요. 특히 아토피.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으면 시골로 가서 살 때 잘 나아요. 도시에서는요. 절대 거의 낫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회복돼서 절제하고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싱을 하셔요. 맨발로 걷고 혹은 또 뭐 이렇게 돗자리를 펴놓고 자갈 같은 데 누워도 계시고 찐드기만 조심하세요. 네. 그 다음에 소화기관 문제, 금식 혹은 과일식, 그다음에 통증 증상 등 천연치료를 배워서 하세요. 막 숯찜질이라든지 허브 테라피 아니면 마사지 혹은 장청소, 간청소 이런 것들. 그다음 피로, 충분한 쉼과 수면을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독소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인식해 가시면 내 몸에 쌓인 이쪽의 것들은 원인들이에요. 그렇죠? 이쪽의 것들은 해결책들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